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원인을 찾는 감식 작업이 잠시 중단된 가운데 경찰이 안전조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이천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 오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를 불러가지고 또 건우를 비롯해서 업체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인가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한 감식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조사를 할 거고요. 네. 또 중요한 거는 위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고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당시에 안전보건 소위 말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어져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작동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장치의 그 시행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와 흡사했던 지난 이천 냉동창고 화재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서 그때도 이제 비판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수칙 위반 및 관리감독 부실 등 책임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해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사람들이 다수가 사망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상 이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이 문제를 키우고 있지 않냐라는 비판도 당연히 있고. 다만 이제 사회적 타살이라는 명칭에는 한편으로는 이 담당자의 책임자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 그 부분을 또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과실이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보세요? 원칙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지만은 과거의 선례로 보면은 징역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상 집행유예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정이라는 게 좀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좀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가령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기준과 규칙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을 다 지킨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을 하지 않고 있죠. 아까 사회적 타살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좀 과실을 저지르고 좀 무책임해서 벌어지는 일인가? 꼭 그렇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게 뭐냐면요.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실 시계를 돌려보죠. 안전보건 책임자가 정말 원칙대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클레임을 걸고 지연시켜서 일을 한다면 그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시공사 대표가 그런 안전보건 책임자를 감싸주면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면은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책임과 이 구조 자체는 경제적인 이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보다 비용을 더 높이는, 비용을 더 중시하는, 그래서 그것을 강요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의 해법은 당사자들을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는지에 따라서 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칙대로 하더라도 늘어나는 비용을 감수하도록 당연히 강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결국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소방관 출신의 이번 국회의원 당선인이죠. 오영환 당선인이 이 화재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결국 안전보다 그 말씀하신 비용 절감이란 경제 논리가 반복된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번 화재가 특히 우레탄 작업으로 인한 유증기가 폭발해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건축 자재 기준에 대한 좀 어떤 강화가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판넬 이런 화재 사건 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계속 기준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강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레탄 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왜 강화되지 못했을까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런 화재로 인해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책임 당연히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만들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막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OECD에서 23년간 다 두 차례를 빼고 계속 1위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에요. 지금도 예.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들을 갖춰놓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자를 처분할 수 있는 강한 형벌까지 규정을 해놨지만은 현실에서는 그것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들. 가령 이제 건축자재에서 이런 건축자재는 쓸 수 없도록 하거나 난연 성분을 넣도록 하거나 이런 거 당장을 넣으면은 이러면 비용이 얼마나 증가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통과가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런 사고들은 다 잉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 당선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매년 이렇게 산업재해로 잃고 있는데 예.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규정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예, 부디 반복되는 화재 참사 이번에는 꼭 개선된 대책을 통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 1월이죠. 이 동작구의 자택에서 40대 남성이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4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먼저 구체적인 혐의부터 다시 짚어주시죠. 네, 일단 처음에는 시신만 발견이 돼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이제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네. 용의자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너무나 이제 끔찍한 범죄이고요. 그리고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0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 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도피까지 하다가 이제 잡힌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네. 있는데 구체적인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나온 부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들을 왜 살해했냐 취재진이 이렇게 물으니까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모친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네. 자, 존속 살해 혐의 법적 형량은 좀 어떻게 주어지게 되나요?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형법 95년도 형법 개정 전에는 사형과 무기만 있었습니다. 일반 살인자보다 훨씬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두 사람을 살해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존속 살해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강한 중환형이 처벌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환형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 계획적인 범행이었는지 그리고 살해 수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이제 형량에 있어서 양형에 있어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럼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범행 수법에 따라서 형량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특별 가중인자로 통해 가지고 이제 잔혹한 수법이나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지금 보도된 내용에 있는 사실만으로도 중형이 당연히 선고가 되겠지만은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확인을 할 것이고요. 아울러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 A 씨와 함께 있었던 여성 B 씨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살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은신에 도움을 줬다면 범죄 성립이 되는 거죠? 네, 범인 도피죄라고 예. 해가지고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범죄의 범인을 도피를 도와준 경우에도 당연히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범인 도피죄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살해 범행, 사체 은닉 범행에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형량이 좀 가중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했다면. 공범으로서 처벌이 되겠죠.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최근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인증샷을 요구하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용하기는 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당연히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성인한테, 대학생들한테 이런 숙제를 내고 이런 걸 요구했다면 어떻게 볼까요? 바로 성희롱이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더 보호가 필요하고 더 성희롱에 취약한 아이들한테 했다면
당연히 성희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런 성희롱에 대해서 아동 성희롱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동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형량도 일반적인 성희롱보다 훨씬 더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이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이런 성희롱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해당 교사를 파면해라 이런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뭐 교육부도 엄중 조처를 내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처벌을 받으면 파면까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교육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일단 이 내용에 대한 형사 조사가 얼마나 진행될지 또 봐야겠지만 뭐 본인은 입장문으로 추정된 글을 통해 가지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말 안타까운 것이 많은 범죄자들, 가해자들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내가 성희롱할 의도로 했다고 성희롱을 했다, 성추행할 의도로 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죠. 오해할 만한 행동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본인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 행위로 될 수 있다면 당연히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중심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번 사태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서 비롯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이 좀 효과적일까요? 네, 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지가 잘못된 부분들을 변경하려면은 지금 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교원들이 특히 이런 교원들의 어떤 하는 범죄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적으로 성인지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실태 조사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인지적인 성인지적인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이 필요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사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사례,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문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